혹시 문풀 질문 있어요? 거기 문제집에 문제도 다 풀어보세요. 거기 똑같이 나온 문제도 많으니까요. 질문 해보세요. 19쪽부터 쭉. 질문 없어요? 다시요. 뒤에 수능 실전 문제까지 37쪽까지 질문. 여러분 여기 문제 풀면서 앞에 본 거, 뭐 풀다가 몰랐던 거 노트에다 꼭 파란색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 문제가 나갈 거 아니겠어요? 몇 쪽에? 20쪽에 9번에 디귿이요. 20쪽에 9번에 디귿이요. 여러분 20쪽에 9번에 디귿 잠깐 보고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왜 발생과 성장이 아니라 그냥 발생만 분명히 구분할 게 하나 있어요. 발생은 제가 노트에도 분명히 필기해줬지만 수정란이, 그러니까 불완전 개체가 완전한 개체로 가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불렀고, 생장이란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불완전 개체 수정란이 완전한 개체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발생입니다.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발생과 생장이라는 것이 다 체세포 분열이에요. 둘이 뭉실하게 묻지 않고 디테일하게 물어본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자, 이어서 한다면 여러분들이 15번 문항이라든가 20번 문항인데 이제 문항수는 좀 다를 텐데 15번 문항까지 만약 시험을 본다면 오답률이 제일 높은 거를 제가 풀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제일 못 맞춘 것들, 그런 것들만. 그러니까 그 다음 시간에 반드시 테스트지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리고 제가 이제 1단원은 평균 이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평균 이하라고 하면 좀 웃기는데 1단원은 틀리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냥. 알았어요? 나쁜 사람 되기 쉽죠. 그러면 잘 봐야 되고요. 이제 2단원부터가 약간 이제 오늘 배우는 것부터가 자세한 사항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알았지? 오늘 테스트는 가볍게 보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 오늘 2단원을 들어갑니다. 갑작스럽게 2단원. 페이지 사람의 물질 대사.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자, 이쪽도 그닥 어렵지는 않은 단원이지만 여러분들이 내신이니까 속지 말아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문구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 보기 바랍니다. 물질 대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상 중에 물질 대사를 배웠지만 이곳은 구체적으로 인간의 물질 대사를 보는 곳입니다. 동물이겠죠, 동물. 그래서 처음에 사람의 물질 대사에 생명 활동과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확실한 개념만 알고 가세요. 첫 번째 여러분들 물질 대사라는 건 앞에서 배웠잖아요.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십시오. 물질 대사라는 것은요, 항상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질 대사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기초 개념은요, 이런 거라는 겁니다. 저분자가 고분자가 되는 과정, 이것을 동화라 부르고, 고분자가 저분자가 되는 과정, 이것을 이화라 부르는데, 이 결과로 이게 나온다는 거죠. 에너지 방출, 에너지 흡수가 따라온다. 고로 물질 대사를 통해 에너지 대사가 수반된다라는 개념이죠. 그럼 이게 그냥 넘어갈 말이 아니라 흡열, 이게 이제 흡열이잖아요. 이게 발열이고요. 흡열은 동화작용이다. 틀린 말입니다. 동화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는 흡수된다가 맞는 말이지, 흡열은 무조건 동화고 발열은 무조건 이화다. 이게 화학 개념으로 가버리면 이것저것 화학 반응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통합과학 시간에 잠깐 배웠던 중화 반응을 보면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동화를 해서 우리 생명과학적으로 말한다면 물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 발열이잖아요. 그죠? 중화이온은 발열이잖아요. 그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에너지의 대사는 물질 대사 때문에 나오는 수반 과정이지, 이게 물질 대사를 흔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를 가지고 물질 대사를 설명하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그 과정 꼭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물질 대사는 여기 본 바와 같이 에너지 대사가 반드시 따라오고요. 두 번째로는요,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단계적 반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응이 느리다는 겁니다. 반응이 느려요. 이 느리다는 표현과 잘 일어난다는 표현 잘 구분하세요. 느리다는 것은요, 그만큼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야 그때 생기는 에너지를 가지고 생명활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연소처럼 빛과 열이 한꺼번에 확 나와버리면 그거 어떻게 우리가 걷어들여서 뭔가를 쓸 수 있는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다. 그래서 여기가 뭐가 관여한다? 효소가 관여한다는 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효소를 앞에서 생체 정촉매라고 했죠.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 단계적 반응인데 천천히 일어난다. 왜? 생명활동에 에너지를 사용할 시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조심할 건, 효소라는 건 생체 정촉매인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거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거든. 근데 왜 천천히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효소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지만 여기는요, 생체 정촉매라는 게 속도만 빠르게 해주는 게 아니라 반응이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알았죠?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것.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같은 온도라면 속도를 빠르게 해주거든요. 뭐 활성화 에너지 온도를 낮춰서 뭐 이런 말을 씁니다. 하지만 여기 개념에서는요, 잘 안 일어나, 에너지가 너무나 잘 안 일어나는 그 상태를 잘 일어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해 갔죠? 자, 물질대사의 기본이라고 해야지 거기 쭉 써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요.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의 그래프적인 해석을 봤으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정리를 하고 갑시다. 동화작용이라고 하면 저분자가 고분자로 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에너지 준위를 보게 되면 이건 진행 방향이 되겠죠. 반응의 진행 방향. 가로축은 세로축을 에너지 준위로 본다면 이렇게 되겠다 이거죠. 이게 이제 저분자고요. 이게 고분자인데 결국은 이렇게 요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흡열이다 이런 뜻이죠. 결국 동화작용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형태가 일어난다. 알았죠? 그렇게 흡수되는 형태를 보면 그래도 저분자보다는 고분자. 이게 몸속에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되느냐? 우리는 앞에서 뭐 배웠어요? 광합성 배웠죠. 광합성. 근데 그게 사람의 몸 안에서 일어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어떤 게 동화작용이 우리 몸 안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위체가 만나는 겁니다.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쭉 만나서 뭐를 만든다? 폴리펩타이드. 사실 이거 2차 단백질을 뜻해요. 사실 단백질이거든요. 사슬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보스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면 이렇게 2차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이것들이 뭐를 통해서 수소결합을 통해서 엉키면 3차 단백질이 되어서 헤모글로빈 같은 놈들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바로 동화작용이 되는 거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포도당이 쭉 합쳐지면 이러면 누가 나오냐? 다당이 되거든요. 다당류. 근데 우리 몸 안에 다당류, 몸 밖은 녹말이나 셀룰로스 같은 것들이 탄수화물, 다당류지만 우리 몸 안은 글리코젠이라고. 글리코젠. 이런 일은 이제 보통 간에서 일어나거든. 간. 구미호가 빼먹는 간. 알겠어요? 글리코젠의 합성 같은 것도 동화작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모노글리세리드가 지방산과 만나서 지방을 만드는 것, 니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되는 것도 동화작용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물질 대사는요, 어느 하나가 일어나서 어느 하나가 이게 아니라 계속 순환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발생되고 흡수되고 발생되고 흡수되고. 알았습니까? 돈은 여러분들 주머니에 멈춰있지 않죠? 돌잖아. 내가 돈을 얻다 쓰면 거기서 돈이 다시 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돈이 옵니다. 그래서 막 돈 쓰다 보니까 옛날에 내가 10,000원짜리에서 장난쳐놨는데 누구 뻥 이렇게 써놨는데 그 10,000원이 나한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돈다는 거야. 돈. 역시 에너지도 계속 돈다는 거죠. 아셨어요? 근데 그 에너지 하나가 뭐 A라는 에너지가 돌아서 나한테 온다 이게 아닙니다. 에너지는요 한쪽 방향으로 가서 돌아오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밥을 먹고 우리가 운동을 했어요. 그 에너지가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못 돌아와요. 에너지가 흐름이 아니라 계속 몸 안에서 에너지가 발생되고 흡수되는 과정이 계속 ING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알겠지? 그런 것들이 동화작용에 해당된다. 우리 몸 안에서. 그 다음 이화작용. 이화작용은 고분자를 뭘로 바꾸는 거죠? 이제 저분자로 바꿔주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은 진행 방향을 놓고 본다면 고분자가 에너지 준위가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좀 더 낮은 저분자 형태로 이동을 할 때 에너지가 방출되거든요. 우리 몸 안에서 이런 게 어떤 거냐? 보통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 있죠. 근육이나 이런 데 있는 뭐 세포호흡이 이거야 되는 거죠. 자, 세포호흡이라면
포도당 하나를 산소랑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내보내면서 열이 발생하는 거죠.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이 과정이에요. 여기 열이 나오면 돼요. 열이 발생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소화가 여기에 이런 게 있고, 소화. 뭐 이거 반대게 되겠네요. 예를 들어 단백질이 소화가 되면 아미노산이 되겠죠. 뭐 느닷없이 여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폴리펩타이드 갔다가 펩타이드를 갔다가,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소화기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줄 거니까, 이런 과정도 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밖으로. 그래서 밥을 먹고 한참 있으면 몸이 흥분해지죠. 뭐 탄수화물 같은 경우도요. 분해가 되면 포도당으로 가잖아요. 다 이게 소화 과정이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이와하고 이런 것들이 동하다.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형태예요, 이것들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 과정과 이 과정의 차이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엄밀히 말하면 얘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몸 밖에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 두루마리 화장지가 없네, 여기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보면 가운데 뻥 뚫렸잖아요. 그죠? 위에 동그라미가 입이에요. 아래 동그라미가 항문이고요. 그리고 그 안쪽을 보면 뻥 뚫려있잖아. 그 휴지? 내부가 아니에요. 밖이죠, 거기도. 알았어요? 우리가 피를 흘리면 뭐라고 그래요? 출혈됐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 위에서 피가 흘리면 뭐라고 그래요? 위출혈이란 말을 써요. 우리 몸 밖으로 흘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 소화를 시키는 과정은요, 안에 몸 밖에 구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순대라고 보는 부분이 있죠? 거기도 몸 밖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도록, 그리고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관략근이 3개가 존재해요. 분문부, 응? 그죠? 분문부. 음식 먹을 때 꿀떡꿀떡, 물 먹을 때 꿀떡꿀떡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분문부고요. 그 다음 위하고 소장의 경계 부분에 유문부. 알았어요? 왜? pH가 다르기 때문에 이따 보충 설명 해드릴게요.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가 고구마를 가볍게 찌는 그 마지막 항문. 그죠? 거기가 관략선이 3개가 있다. 알았지? 거기가 이제 우리 음식물이 몸 밖에서 소화가 되도록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세포호흡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얘는 세포 안에서, 몸 안에서 일어나요. 그것도 세포 내에서. 그래서 여기를 배우는 겁니다. 이 뭔 차이냐고요? 둘 다 발열이야. 둘 다 발열인데 우리 몸의 생명활동에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에너지 종류가 있는데 충분히 세포호흡이든 소화든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렇게 막 뭐 동화작용을 어느 세포에서 해야 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하나 보이죠? 우리 몸은 중추신경이 우리 몸 운동기관을 모두 제어를 해야 돼요. 그 손가락을 움직이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보이죠? 끊임없이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에너지가 어디서 옵니까? 로봇이라면 이거 어디서 나오겠어요? 배터리. 그죠? 배터리가 오겠죠? 근데 우리는 배터리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곳곳에 에너지 저장 물질을 놔야 돼요. 그 물질이 바로 ATP입니다. 그걸 만들어내는 게 얘예요. 세포. 알았지?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여기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소화를 통해서 ATP를 합성할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왜? 몸 밖이라. 하지만 세포 호흡을 통해서는 ATP를 합성할 수 있고, 그 ATP가 우리 몸 안의 모든 에너지 전환에 중추적 역할을 해줍니다. 아셨죠? 이제 그 과정을 배우는 게 페이지 43쪽입니다. 시간 보면서 해야지. 정말 죄송합니다. 학생들한테. 다음 시간에 맛있는 걸 사오겠습니다.
아, 격하게 끄떡. 이 화분 애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 똑바로 좀, 뭘 던지든지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 지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얘들은. 막 이러고 막 괜히. 그럼, 끝났나 보다. 이렇게 아는데 너무 가만히 있어가지고 내가. 심지어 열심히 하는 척 해가지고, 나까지 빠져들었네. 속지 마야지. 자, 이제 세포 내에 에너지의 형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하죠. 이 파트가 있는데, 여기가 실질적인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조작 과정이 있죠. 제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세포 호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포 호흡이라는 것은요, 자 이렇게 그려주세요. 보세요. 이게 크리스탈 비료라고 하거든요. 이 신발 같이 생긴 얘 있죠? 얘가 누구냐면 얘가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자, 이 미토콘드리아는 진핵세포에 모두 존재합니다. 진핵세포. 원핵세포에는 없습니다. 원핵세포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뭐냐면, 이 질병 쪽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데, 그 세균이에요. 박테리아예요. 이런 애들이 원핵세포예요. 이 원핵세포는 핵산은 있고 리보솜도 있지만, 알겠습니까? 핵이 없다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막구조가 없어요. 핵막이 없어. 리보솜도 세포막이 없거든요. 걔도.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어떤 놈이냐면 그 박테리아 중에 세포 호흡을 하는 그런 걸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해요. 종속 영양생물. 아마 지구가 29억만 년 전에 산소가 대기로 방출되고 이런 거. 거기서 보시면 남세균, 황화세균 이런 거 어디 뭐 역사 거기서 보면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 애들은 독립영양생물이라고 불러요. 햇빛을 받아서 산소를 방출시키고 포도당을 합성하는 애들. 그게 진핵세포에 들어가서 된 애들이 엽록체예요. 그것들이. 근데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종속 영양생물들이거든요. 뭘 자꾸 잡아먹는 거죠. 잡아서 영양분을 내고, 그럼 걔들은 뭐가 있어야 돼? 먹이가 분명히 있어야 돼. 그래서 종속 영양생물이라 불러요. 그것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가 필요한 거죠. 산소. 그죠? 근데 산소를 발생시킨 애가 누구예요? 독립영양생물이잖아요? 물론 걔들도 잡아먹겠죠, 가끔은. 근데 안 잡아먹고 걔를 옆에 놓는 거죠. 왜? 산소를 발생시켜주니까. 그래서 걔들 붙어 있다가 거대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된 게 미토콘드리아라는 썰이에요. 이 세포의 융합설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토콘드리아 자체는 자체 뭐가 있냐면 리보솜이 있어요. 이 안에. 참고로 알고 계세요. 전체 진핵세포에서 리보솜이 있죠. 대단위체, 소단위체 있잖아요. 근데 이 리보솜은요, 원핵세포의 리보솜하고 똑같아요. 기드란 핫도그 모양이에요. 기드란. 알겠지? 그러니까 자체 DNA도 있어요. 자체 DNA도 이 안에 얘들은. 그러니까 원핵세포랑 구조가 좀 비슷한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이 안으로 누가 들어간다는 거죠? 포도당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생초에 가면요, 이 세포 하나를 가지고 한 단원으로 배워요. 한 단원으로. 알겠어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 포도당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누구도 들어간다? 얘도 들어가는 거죠. 알았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뭘로? 이산화탄소와 H2로 나오게 되는 이 과정이 세포입니다. 단순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을 식으로 보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봐요.
이렇게 해요. 이걸 포도당이라고 합니다. 이 식 자체는요, 화학의 완전 연소식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성물로 누가 나와요? 이산화탄소와 H2가 나온다. 이산화탄소는 얘가 결정해요. 몇 개 나온다? 6개. H2는 얘가 결정합니다. 몇 개 나온다? 6개. 수소 12개가 돼야 되니까. 근데 산소 원자가 총 생성물에 18개잖아요. 근데 여기 6개 있으니까 12개만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식이. 알았죠? 이게 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변화 모습이에요. 그럼 이건 이화예요? 동화예요? 이화죠. 이걸 통해서 발열, 열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다가 에너지 이렇게 써있지만 이게 약 686kcal 정도의 에너지가 나와요. 이만큼 에너지가. 여기서 이런 거죠. 여기서 한 40% 정도, 이 정도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합성을 시킵니다. 방출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100으로 놨을 때 약 40% 정도를 우리 몸이 즉각 쓸 수 있는 물질로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본 과정은 얘가 지금 이화를 하는구나. 포도당이 이 안에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화됩니다. 그때 이런 생성물이 나온과 동시에 뭐도 나오더라 하기에 이렇게 열도 나오더라. 같이. 알았지? 열도 발생하더라. 그 모습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그림을 본다면 이 중에 40%가 얘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38 ATP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 중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열 중에 40% 정도 그 에너지를 저장을 합니다. ATP로.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ATP부터 보시고. 과연 이 ATP가 어떤 놈이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 내신에 잘 나오고. ATP는요, 아데노신, 트리, 포스포리. 무슨 말이냐?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질소와 탄소가 혼합된 물질 구조. 여러분들 혹시 DNA 염기 서열을 외웠던 친구 있나요? 아저씨 차 타고 가요. 기억나?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아저씨 차 타고 가요. 아저씨 우리 집 가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RNA죠? 이게 DNA고. 요거예요. 아데닌. 염기. 이렇게 생겼어. 염기. 그래서 이렇게 고리가 2개로 되어 있는 애들이 퓨린 계열. 고리가 하나로 되어 있는 애들이 피리미딘 계열이라고 불러요. 피리미딘. 물고기 피리미딘 작잖아요. 피리미딘 계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생투에 가면 여러분들이 배웠지만 전혀 투 생투는 생황으로 좀 달라요. 굉장히 깊숙이 배웁니다. 막. 그래서 도움은 커다랗게 안 되죠. 그래서 요런 놈이 있는데 요것이 바로 아데닌이라 불리는 염기입니다. 아데닌 염기. 얘가 이런 식으로요. 이게 이제 리보스라는 오탄당이에요. 오탄당. 알았어? 이 리보스는 디옥시리보스냐 리보스냐로 따라서 여러분 뉴클레오타이드에서 구경을 한번 했을 겁니다. 요 밑에 여기 요점에 OH가 2개 다 달려있으면 리보스고요. 한쪽은 OH고 한쪽은 O가 없으면 디옥시리보스라는 말을 써요. 이 둘을 합쳐서 봐봐요. 이 둘을 합쳐서 아데노신이라고 합니다.
아데노신의 A예요. 이게 줄임말이. 알았어. 명칭이 아데노신. 그 다음에 여기에 인상기가 3개가 붙어 있는데요. 이 3개 중에 여러분 요거 보이죠? 요게 고에너지 결합입니다. 몇 개 있나요? 2개 있다는 얘기죠. 이때 요 하나가 생물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모노. 인상기가 하나 있다, 1개 있다, 모노라는 뜻이고요. 2개가 있으면 이런 표현을 써요. 다이. 그 다음에 3개가 모두 있으면 트리. 그러니까 ATP란 인상기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고에너지 결합이 2개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세요. 인산기가 하나, 둘이 끊어질 때까지는 고에너지가 나오는데 7.8kcal 에너지가 있어요. 7.8kcal 고에너지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지금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배우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뭐 자세한 값이나 이런 것들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요 정도는 볼 수 있겠어. 봐. ATP가 갑니다. ADP로 되는 거죠. TP가 DP가 된다는 건 이렇게 인상기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인데 이화야 공화야? 이화겠죠. 아셨어요? 그러니까 ADP라고 하면 인상기가 2개밖에 안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보세요. 이런 상태에 ATP가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가 떨어져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 7.8인가 3인가 헷갈리는데 7.3kcal 같은데 어떤 상황이 있어요. 아니야, 그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에너지를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화라. 그러면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동화가 될 거 아니에요. 동화. 반대로 에너지를 넣으면 이렇게 합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알았어? 그러면 이 화학 반응식과 저 반응식을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2개를 합치게 되면 바로 여기서 짤이 뜨겠죠. 여기서. 알았어요? 그럼 어떤 짤이 뜨느냐? 이런 게 될 거예요. 봐요. 이렇게 포도당 한 분자가 호흡을 통해서 어디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분해 반응을 일으키면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열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 중에 몇 프로가 40%가 봐봐요. 이거는 쓰인다는 거죠. ATP를 합성한다. 그래서 38 ADP가 38 ATP로 합성되는 걸 도와준다. 그리고 60%는 방출이죠. 이 60%는 나중에 뭐가 되느냐? 몸의 체온을 높이거나 물질 대사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이렇게 되죠. 만약에 사람이 아니라면 이거 가지고 뭐 도와냐면 뭐 여러 가지 하겠죠. 뭐 발광도 할 거고 발전도 할 거고 전기 변경 뭐 이런 식으로. 알았습니까? 이 60%도 그냥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알았지? 그 다음 얘가 1로 갈 때는 또 에너지가 발생되겠죠. 이런 과정을 묻는단 말이에요. 출제자. 알겠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 에너지 있죠? 에너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ATP, ADP. 자, 특히 여러분 ATP로 분해되면서 ATP가 ADP로 분해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이 에너지, 이걸 이용하는 것만 옛날에 출제된 적도 있어요.
이 ATP를 이용한 ATP가 ADP로 가는데 쓰는 그 에너지 그게 이제 어떤 거냐? 제일 보편적인 게 근수축 운동이에요. 알겠어요? 근수축 운동입니다. 그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근육이 분포되어 있는 모든 곳에는 ATP가 쫙 깔려 있어요. ATP가. 알았어? 그 다음에 어느 때 ATP가 이용하느냐? 사실은 여러분 이건 참고인데 다시 말해서 이 에너지 있죠? 7.3kcal 이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들이 얘가 있어요. 능동성이라는 게 있어요.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강제적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원래 여러분 물 같은 경우를 빼고 모든 것들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거 알죠? 그죠? 진한 데서 옅은 곳으로 입자 스스로가 이동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확산이라고 하잖아요. 확산. 기체가 확산을 하는 걸 분압차라고 불러요. 분압차. 분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는 거죠. 왜 분압이란 말을 쓰냐면 기체는 순수하게 혼자 있지 않아요. 공기를 예를 들어봐요.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산소면 반대편에 있는 산소랑 비교하는 거예요. 이쪽에 산소 기체가 그래도 한 전체 10개 중에 한 2개가 있다. 10분의 2. 근데 저쪽엔 10개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럼 10분의 2에서 10분의 1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분압차라고 하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체들도 역시 농도가 농도로 표현한다면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얘들이 좀 헷갈리는 게 삼투압이죠. 삼투압. 삼투압은요. 엄밀히 말하면 농도가 옅은 곳에서 진한 곳으로 물이 이동한다고 배웁니다. 물. 그죠? 다시 말해볼게요. 모든 것들은 진한 데서 옅은 데로 스스로 가는 거예요. 확산. 그런데 삼투는 물이 농도가, 그러니까 수용액의 농도가 옅은 곳에서 진한 쪽으로 물만 이동하는 거거든. 근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을 전환시켜보면 농도가 옅은 곳과 농도가 진한 곳에 물의 입자수를 퍼센트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옅은 농도가 용매에 물이 많은 거고요. 진한 농도가 물이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 물의 확산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건. 이해 갔어요? 물의 확산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런 원리인데 그런 순수한 행동을 반대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반대로. 이거는 생명과학은 끝날 때까지 나오거든. 무엇이냐? 능동성이. 여러분들은 3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3개. 첫 번째가 소화에서 영양소 흡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 S여고 학생들이 있죠. 여기 톨게이트 앞에 있는 S여고 그 친구 거기 나이 드신 할아버님 생명선생님 그만두셨죠? 그만두셨을 거예요. 그분이 참 좋아하는 문제, 이 문제가. 10년이 지난 문제인데. 이 소화에서 영양소 흡수라는 게 여러분, 처음에는 확산이에요. 음식물을 먹죠? 그럼 우리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거든요? 아무래도 소장 내부는 몸 바뀌잖아요. 그죠? 우리 몸 안으로 흡수될 때 소장의 농도가 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 안으로 흡수되는 게 처음에 확산이에요. 근데 우리 몸은 이 영양소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농도가 역전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몸 안에 농도가 높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 하나라도 더 끌어들 그때 능동성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알아요? 밥 먹는 것도 힘들다고. 몸이 아프면요. 목다 쓰러져요. 힘들어서. 알았어?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영양분도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죽 같은 거 먹잖아. 죽 같은 거. 흡수에 도움을 주려고. 그치?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은 저기 흥분에 이동해서 얘를 배워요.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거 배워요. 그때 가서 합시다. 문제는 뭐냐면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을 막 흡수하는 건데 농도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보내는 거예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저농도에서 고농도. 얘도 마찬가지예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보내는 거. 반대로 보내는 거라고. 그 다음 여기 그 제흡수에서요. 제흡수라는 게 어디서 배웠냐면 배설이에요. 배설.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원료 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장에서는 일어나는 콩팥에 일어나는 일인데 거기서 오줌으로 만들어 내보낼 때 원료 안에 아미노산과 포도당이 있으면 얘를 100% 제흡수합니다. 이때 ATP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몸 안으로 막 강제로 끌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얘는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포도당을 저기다 내가 이렇게 아까 세포호흡 때 써놨지만 급하면 아미노산도 에너지원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아미노산도 써요. 그래서 이렇게 ATP를 사용하는 게 능동성, 여러분들 배운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근육운동이에요. 근육운동할 때 ATP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ATP가 무한정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이런 호흡을 뭐라고 그래요? 산소호흡이라고 부릅니다. 몇 ATP가 나온다고요? 38 ATP가 나와요. 효율이 좋죠. 40% 정도 효율이 되게 좋은 겁니다. 그렇게 세포호흡에서 ATP를 만들어가지고 몸 곳곳에 보내게 되는데 이것들이 사라지는데 정말 순식간에 사라져요. 예를 들어 손을 딱 자기가 피고요. 여러분 한번 오른손 펴봐요. 오른손 딱 피고 5번을 오른손 폈다 해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멈춰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제 6, 7, 8, 9 하면은 알배겨요. 여러분들 손에는 이미 ATP가 다 소모된 거예요. 거기에. 근데 선생님이 강제로 계속해! 될 것도 아닌데 계속했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 무산소 호흡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근육은 명령을 내려서 계속 움직이라고 하지 ATP는 없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그 속에 혈액속에 포당이 있잖아요. 끌어들여서 순식간에 ATP를 공급해야 되는데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빨리 만들 수 있는 젖산 발효를 합니다. 거기서 무산소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당을 갖다가 이 산소 없이 바로 반 뚝짝이에요. C3 H 얼마? 6 O3 실험식은 똑같아요. 걔를 만들어내면서 EATP가 나와요. 걔를 계속 공부하는 거. 그러면 젖산이 쌓여. 그 다음날 알겠네 이런 거. 알았어? 근데 이것도요 봐요.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젖산이 쌓이기 싫으면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계속 스트레칭 해주면 피가 계속 원활하게 돌잖아요. 그럼 젖산이 터져요.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건 뭐냐? 우리가 심한 격한 운동을 하게 되잖아. 뭐 작업을 하게 된다. 남학생 하다못해 톱질을 했다. 잠깐 그래도 알배기예요. 톱질을 하게 되면 힘을 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풀어요. 계속. 여학생들 뭐 요가 이런 데 가잖아요. 막 요가 같은 거 하면요. 그것도 운동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도 풀어야 돼요. 스트레칭을 쭉 풀어놓으면 그 다음날 보면 하나도 안 아파요. 특히 축구 시합 갑자기 90분 뛰었어. 그러면 푸는데 30분 걸린다 여러분. 오리걸음이 최고예요. 오리걸음을 하면 이 근육 전체가 다 풀려요. 다 풀고 나면 그 다음날 아래 양맥이는데 그냥 누워있으면 안 돼. 젖산 발효를 했으니까 자기가 충분히. 이런 거죠. 그래서 이 ATP가 우리 몸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ATP가 근육을 땡겨도 활주로 이론해가지고 여러분들 뒤에서 또 배웁니다. 근수축 운동.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 풀 때는 엉뚱한 이론 갖고 풀어야 돼요. 이 생명의 개념하고 문프로 또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는 세포호흡을 왜 일어나야 되는지, 그리고 세포호흡을 통해서 이화작용이 일어나잖아요. ATP 합성. 그럼 우리는 이런 거 조심하라고. 너희들 세포호흡 어디서 일어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 미토콘드리아에서 무슨 작용이야? 이화작용.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근데 그걸 열심히 외우다 보면 미토콘드리아는 이화만 일어나는 줄 알아.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이 이화작용이 일어나는 거 거짓말 아니야. 맞아. 근데 그 안에서는 ATP의 합성도 일어나고 ATP의 분해도 일어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미토콘드리아에서 대표적으로 이화작용이 일어나는 거 맞아. 세포.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동화작용은 일어나니 안 일어나니? 일어나는 거야. 물질에서. 그럼 반대로
이런 센스가 있어야 좋겠지. 엽록체에서는 동화작용이 일어나죠. 그럼 엽록체에서는 이화작용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일어난다는 거야. 어디도 물질 대사는 다 일어난다. 그럼 질문. 저 세포라는 건 우리 몸에 어디가 제일 많아? 어디가 제일 많게 다 있어. 몸이 다 세포야. 그래서 배설을 배운다 우리가. 배설을 배우면 콩팥을 배워. 콩팥에서는 세포호흡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콩팥 배설. 세포호흡 세포. 근데 세포가 이루어진 게 콩팥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안 그러냐? 발가락 끝에서 세포호흡 일어나 안 일어나? 아 당연한 거야 그건. 근데 이렇게 알고 가서 문제 풀면 웃기는데 어떤 순간에 심각해져. 간에서 세포호흡이 간은 글리코젠 합성이 일어나고 쓸개죽을 생성하고 막 이런 거 다 외웠어. 뭐지? 거긴 세포 없냐고 똑같지.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걸 틀린다고 애들이. 그래서 그런 게 난 그런 문제를 내주는 사람들 그런 생명학생 암기 위주로 막 애들이 한 애들한테 당하게 하는 거 그런 문제들이 좋거든. 맥신에서 그런 문제들이 황당하게 당하고 오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좀 보편 넓게 좀 생각해. 알겠지? 이 부분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봐라. 우리는 우리 몸에 능동수송이나 근수축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 ATP가 필요해. 그 ATP를 생성하는 장소가 뭐야?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는 세포 소기관이야. 저 세포 소기관은 어느 세포든 다 있어. 맞지? 근데 저것들이 많이 있으려면 세포 숫자가 많아야 되겠지. 근데 세포의 숫자는 뭘로 세는 줄 아냐? 핵의 숫자로 세. 그러면 세포가 많이 있는 게 누구냐? 바로 근육이야. 근육들을 보잖아? 그럼 점이 무수하게 찍혀있거든. 그게 다핵세포라고 그래. 핵이 되게 많아. 세포들이 모여있는 거지. 왜? 미토콘드리아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되니까. ATP를 계속 걔들은 바로 가까운 데서 효율적으로 만들어내야 되겠잖아. 알겠어?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온몸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야 돼. 그건 간도 마찬가지고 콩팥도 마찬가지고 소장도 마찬가지인 거야. 위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고유의 역할도 있지만 그 역할을 위해서는 거기에 있는 세포들이 다 ATP를 공급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북한에 생각하지 말고. 자, ATP가 끊어지면 뭐가 된다고? ADP가 되지. ADP도 끊어질 수 있어. 그럼 무슨 P가 될까? ADP가 끊어지면 A 뭐가 돼? MP. 모노피라고 AMP라고 그래 그냥. AMP가 될 수 있어.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어 보인다. 알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ATP가 ADP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7.3kcal 에너지가 발생된다는 거 정도. 그래서 686kcal는 저 에너지의 40%를 계산하면 나올 거 아니냐? 대충 나와. 그럼 그 에너지가 7.3 곱하기 38을 하면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과적인 머리로. 그치? 그런 거야, 그냥 개념상.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여기가? 이거 그냥 훅 넘어가기엔 좀 부끄러워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거 하나 보고 갈게. 이게 교과서에서는 안 나와있지만, 교재는 안 나와있지만, 가끔 선생님들이 묻는 게 있어. 아니, 이거를 왜 이렇게 못 찾죠, 저는? 이렇게 큰 걸? 바보도 아니고. 자, 가끔 문제상에도 나오고요.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연소와 호흡의 차이요. 이 둘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보자. 연소, 우리가 포도당 한 분자를 물기를 꼭 짜갖고 놓습니다. 그리고 태워요. 빡 태우면 얘가 나오겠죠. 그죠? 지금 연소를 시켜야 돼. 연소에 3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 탈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얘가 탈 수 있는 온도가 있어야 돼요.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몇 도시냐? 400도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고온 이래버리고 말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열, 빛이 나와.
알았습니까? 이게 보통 이만큼 에너지가 나와요. 한꺼번에 확. 이거 무슨 반응입니까? 이거 빠른 반응이에요. 이거. 알았어요? 무슨 반응이라고? 빠른 반응입니다. 빠른 반응. 자, 근데 호흡은요, 얘를 넣게 되면 이렇게 단계별로 일어난다. 단계별로 이렇게 에너지가 나와요. 그것도 무슨 에너지로? 열 에너지로. 그럼 얘는 온도가 몇 도시냐? 아, 당연히 생성물이 CO2하고 H2겠죠. 36.5도시요. 저온에서 일어나요.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냐면, 일단 공통점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공통점. 이 둘에. 공통점은 뭐가 있어요? 당연히 산화 반응이겠죠. 뭐가 필요합니까? 산소가 필요한 산화 반응이겠죠. 두 번째요. 생성물이 동일해요. 누구누구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이렇게 동일합니다. 세 번째, 발열 반응이에요. 둘 다 발열이에요. 알았죠? 선생님, 이거. 그러지 마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쟤는. 우리 몸 안에서 빛과 열이 나오면 웃기잖아요. 뻐쩍뻐쩍. 상상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얘기되기. 알겠지? 그럼 차이점 뭐가 될까요? 보통 연소하고, 그 다음 호흡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일단 반응 속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얘는 빠르다겠죠, 빠르다. 얘는 느리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서 온도가 있을 거예요, 얘가. 얘가 고온이겠고요. 얘는 저온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째 저온에서 저 반응이 일어날까? 얘가 관여해서 그래요. 효소의 관여를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효소는 잘 안 일어날 것 같은 반응을 잘 일어나게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별로 모두 효소가 관여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 다. 어느 하나만 딱 관여하는 게 아니라 이 단계마다 다 효소가 관여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데, ATP 생성 얘는 안 하는 얘는 한다는 겁니다. 이 발생하는 열 중에 보세요. 이 열 중에 40%를 뭐로? 여기에 저장한다는 거죠. 이 열 에너지 중에. 그러니까 686이라는 저 에너지를 서서히 반응을 일으키고 그 중에 계속해서 38 ATP로 얘는 저장을 하겠는데 효율이 높다 이런 얘기죠. 이 차이점입니다. 알겠죠? 연소와 호흡의 차이점 알겠습니까? 요런 것들 정도는 알고 계시면 괜찮아. 자, 44쪽 실험 잠깐 봐봐. 내가 왜 보자고 할까? 시험에 냈으니까. 이 실험 장치, 실험을. 일단 실험하면서 여기서 쓰는 말들, 용어들을 잘 들으면 너희들 절대 안 틀린다. 먼저, 효모의 이산화탄소 방출량 비교하기. 여러분, 일단 효모는, 뭐, 화학 시간에 들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효모는요, 무산소 호흡에도 쓰이고요. 효모 자체가 산소 호흡도 해요. 알았어요? 특히 효모는 술을 만들 때 씁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을 효모를 넣고 무산소 호흡을 시키게 되면 에탄올하고 뭐가 나와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대신 ATP 합성 효율이 떨어지겠죠. 젖산 발효와 마찬가지예요. 발효라는 게 알코올 발효도 있고요. 젖산 발효도 있고 아세트산 발효도 있거든요. 이 아세트산 발효는 시궁창물로 썩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이 오염되는 마지막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젖산 발효는 아까 봤지만 근육 같은 데서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알코올 발효는 우리가 직접 술을 담글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알겠어요? 그럼 여기 문제에서 효모의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비교한다는 건 호흡 속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호흡량을. 먼저 동그라미 1번 봅니다. 중류수 100ml에 건조 효모 10g을 넣고 유리막대로 저어
효모액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됐죠? 효모액을 지금 만들었어요. 동그라미 2번 발효관 1에서 5에 표와 같이 증류수나 음료수를 넣은 다음에 효모액을 넣는데 효모액이 모두 동일하죠. 효모액이 모두 동일하다는 건 얘가 통제변이라는 뜻이에요. 맞지? 그리고 발효관 1, 2, 3, 4, 5를 보니 1은 뭐가 있고요? 증류수가 있고요. 2, 3, 4, 5번에 음료수 A, B, C가 똑같은 양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음료수의 양도 통제된 거예요. 뭐가 조작입니까? 음료수 종류입니다. 알겠습니까? 음료수 종류가 통제됐고요. 그 음료수 아예 없는 게 누구죠? 발효관 1이잖아요. 그럼 대조군이겠죠, 걔가. 이해 갔어요? 뭐 지금 과학의 탐구에서 우리 배웠던 게 어떻게 정도 이용되는지 봤죠? 자, 그럼 동그라미 3번을 봅니다. 발효관의 입구를 손막이로 막아요. 입구를 막은 다음에 30에서 35도씨로 맞춘 항온 수조에 넣는다. 이게 효소의 적정 온도입니다. 36.5도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30에서 35도씨로 효소 적정 온도를 만들 얘가 효소 작용을 할 수 있도록. 알겠지? 동그라미 4번 발효관에서 기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자, 이때 여러분 오른쪽 그림 한번 봐봐요. 거기에 맹관부란 말 써있죠. 맹관부가 뭐냐면 끝이 막힌 유자가 날 때 끝이 막혔다. 우리 이렇게 닫혔다는 뜻이에요. 꽉 막혔다. 알겠어? 그래서 끝이 막힌 관을 쓰는 이유는 여기서 만약에 기체가 발생하면요 끝이 막힌 쪽부터 공간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기체가 그 위로 올라가니까. 알았지? 그래서 그 결과를 봤어요. 밑에 1, 2, 3, 4, 5번 중에 당연히 1번은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고 중류수니까. 어디가 플러스가 제일 많아요? 2번이 제일 많네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활발하게 얘가 호흡활동을 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해석을 봅니다. 1번 발효관 1은 대조군이다. 알죠? 우리 배워서 실험군이 없는 거. 그잖아요. 그러니까 실험군이 아닌 거. 조작변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발효관을 30에서 35도씨로 항온 수조에 넣는 까닭은 뭐 때문에? 효소의 적정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 갔죠? 효소는 왜 적정 온도가 필요하냐면 주성분이 단백질이라고 그래요. 단백질은요 저온에서도 변형이 되진 않지만 활동성이 떨어지고요 고온은 변형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쓰죠. 그 냉동인간 배웠죠. 냉동인간. 냉동인간은 들어봤는데 찜통인간 못 들어봤죠. 찜통이 됐는데 나중에 살아나고 그건 아니잖아요. 냉동을 시키면요 냉동을 풀게 되면 잘만 풀면 걔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해동시키는 기술력이 없는 거죠. 왜? 냉동을 시키면요 팽창이 돼요. 왜? 여러분 물 얼면 팽창하잖아요. 얼음처럼 피부가 다 팽창돼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거든. 그 기술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직 냉동인간은 있대요. 그래서 그 냉동인간 들어간 사람이 보면 거의 뭐 불치병 이런 거 걸려갖고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인데 들어가서 나중에 미래에 그 고병을 고칠 수 있는 게 오면 꺼내겠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동태죠 어떻게 보면. 그죠? 동태로 있는 거죠 지금 계속. 그럼 뭐냐? 온도가 적정 온도를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아예 돌아올 수 없어요. 비환원성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굽잖아요. 끝난 겁니다. 구우면. 알았습니까? 구웠다가 냉동고에 넣으니까 이거 갑자기 막 튀어나오고 이러지 않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 거예요. 그 적정 온도. 근데 여기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적정 pH도 맞춰야 돼요. 소화 효소가 그러니까 pH가 다 다르잖아. 일단 우리는 온도만 맞췄습니다. 그리고 3번 얘기를 보면 발효관 1에서는 이 기체가 누군지 모르지만 발생하지 않았고 2, 3, 4, 5에서는 발생했단 말이야. 우리는 CO2라는 걸 알아야 돼. 이 기체가 CO2인 거죠. 호흡을 통해서 발생하는. 근데 CO2는 유산소 호흡을 통해서 발생하지만 무산소 호흡을 통해서 CO2는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화살표 옆에 효모가 음료수에 포함된 당을 이용해서 세포 호흡을 한 결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 됐습니까? 네 번째, 기체 발생량을 보니 음료수의 당 함량이 누가 제일 높은지 알겠죠?
그죠? 당은 2번이 제일 높았나 봐요. 그 다음에 발생한 기체가 이산화탄소임을 확인하는 방법. 여러분 이거 석회수에 뿌옇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화학에서 하는 말이고요. 여기는 KOH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특성이냐면 여러분 요 화학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 물에 녹인 음료수가 뭐예요? 그래 탄산. 해봐요. 뭔 산? 탄산. 무슨 성일까? 탄산. 그렇죠. 탄산이고 산성이지 뭘. KOH는 염기성입니다. 알았어요? 둘이 만나면 무슨 반응해? 중화 반응이에요. 그래서 KOH를 넣으면요 CO2를 흡수해버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학교 3학년 과정이나 뭐 이렇게 4년기를 등한시하고 했더라고. 공부를 등한시하고 뭐. 근데 수산화나트륨이 성질이 두 개가 있어요. 수분을 흡수하는 조회성이라는 성질도 있지만 공기 중에 CO2를 잘 흡수해요. 근데 그보다 더 잘 흡수하는 애가 NaOH보다 KOH예요. 왜? 알칼리 금속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외웠죠? 알칼리 금속 아니었구나 이랬듯이. 맨 꼭대기가 리튬이죠. 그 다음에 나트륨이죠. 칼륨이죠. 루비듐이죠. 세슘이죠. 프란슘이죠. 부끄럽죠? 그 맨 꼭대기가 수소잖아요. 수소는 알칼리 금속이 아니죠. 걔까지 싹 걸어 외우는 방법이 H가 콩, 리나가 리튬 나트륨, 큰 칼륨, 루비듐, 세벼서 세슘, 프랑스로 썼다고 외우면 되고. 이 일족에 여러분들 대학교 가면 일족들은 알아두고 있어야 돼요. 일족과 17족이 대표적인 건데 리나 깔루세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요 리나가 큰 루비 세벼서 프랑스로 틸수록 반응성이 커요. 아래로 갔어. 그러니까 LiOH보다는 NaOH보다는 KOH가 반응성이 크면 비싸요. 알겠습니까? 그 KOH가 나온다. 그럼 이거 CO2 흡수성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얘가 나오면 CO2가 쫙 빨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발생한 기체가 이산화탄소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발효관에서 용액 15ml를 덜어내고 5% 수산화칼륨 수용액을 15ml 넣는다면 냉간부에 모인 기체의 부피가 떨어집니다. 왜요? 녹아서. KOH에 녹아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다. 그럼 CO2가 흡수된 거 아니겠어요? KOH가 흡수된 기체는 CO2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러분들 깨구리 넣어놓고 빈 병 속에 이거 뭐하는 실험일까? 바닥에 KOH가 있고 그럼 이거 호흡실험이에요. 무조건. 알겠죠? KOH는 CO2랑 짝짝합니다. 알겠지? 자, 같은 탕구 다른 실험. 발효관 ABC를 먼저 봐봐요. 오른쪽에. 증류수 있고 포도당 용액이 있는데 또 하나는 설탕 용액이 있네. 그치? 여기 여러분 설탕을 이당류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이당류. 그러니까 설탕을 분해하면 포도당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설탕 말고도 엿당이란 말 들어봤냐? 메가당이라고 하지. 그다음 유당이란 말 들어봤냐? 하여튼 끝에 당, 공산당 이거 달라. 알았지? 그러니까 유당, 메가당, 설탕 이런 것들 이당류라고 하거든. 요것들이 분해되면 단당이 돼. 그리고 이당보다 큰 것들은 다 다당이라 불러. 다당. 따당. 알겠지? 따당이 뭐 있어? 녹말 있죠. 그 다음에 셀룰로스 있죠. 우리 간에 있는 글리코젠이 있죠. 알겠어요? 요런 것들이니까 효모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보시면 효모액은 다 똑같이 통제시켰어요. 그리고 발효관 내에 증류수가 들어갔네요. 그거 대조군이잖아요. 무조건. 자, 그러면 이제 1번, 2번은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 그러니까 너희들 실험 문제 나오면 짜증 부리지 마시고 1, 2, 3, 4를 계속 풀다 보면요 데이터를 설명하는 문제예요. 설명. 거기서 함정이 안 나와요. 한 3, 4, 5번 중에서 너희들이 필요한 글이 뜹니다. 자, 3번 볼까요? 발효관 입구를 손막에는 막은 후 30에서 35도씩 왜 맞추는지 알겠지? 효소 적정 온도. 각 발효관에서 발생한 기체의 부피를 2분 간격으로 측정해서 비교를 했더니 어디에서 이산화탄소 방출 속도가 제일 높았나 봤더니 포도당 쪽에서 제일 높더래. 그 다음에 설탕이고 그 다음 누구야? 증류수란 얘기야. 알았지? 왜 설탕이 포도당보다 조금 나쁜다고. 알겠냐? 무슨 말이냐면 설탕은 일단 분해가 된 후에 호흡을 들어간다는 거야. 알았어? 일단 설탕은
지금 포도당이 아니란 말이지. 얘는 한 번 그러니까 설탕도 분해를 해, 애들이. 보통 엿당이나, 그러니까 메가당이나 유당이나 이런 것들도 가서 막 참여를 하는데 얘가 왜 참여한다고 하냐면 둘이 손붙잡고 하는데 뚝 잘라는 거야. 혼자 들어가야 되는데 둘이 가면 어떻게 돼? 아무래도 혼자 가면 얘 입장하시죠. 입장하는데 둘이 가면 우리 어떻게 하면서 지금 둘이 얘기하잖아. 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지 그것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겠죠? 됐습니다. 오른쪽 그림, 바로 오른쪽 그림에 보면 뭐 맹관부에 모인 기체의 부피를 가만히 보니 포도당용액, 그 다음에 설탕용액, 그 다음 중류소 이런 게 있죠. 이게 단위 시간당만 딱 잰 거예요, 여러분. 알았어요? 그냥 냅두게 되면요, 설탕이 계속 커질 수 있어요. 왜? 설탕도 계속 포도당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알았지? 근데 단위 시간당 본 겁니다. 자, 45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거기 그림 ATP 4번 보세요. ATP 합성과 분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써있지? 보시면 아데닌, 리보스 합쳐서 뭐라고 본다고요? 그죠? 아데노신 이렇게 부른다고 걔들이. 그 다음에 인상기가 3개 붙어 있죠? 트리 그렇게 해요. 트리 포스토이 그게 ATP예요. 왼쪽에 있는 애가. 그쵸? 걔가 기억을 과정을 간다는 거죠. 기억 과정 같은 ADP가 됐잖아요. 이화라고요. 7.3kcal의 고인산 결합에너지가 끊어진 겁니다. 이때가 바로 근수축 운동도 되고 능동성이 되고 이런 얘기예요. 지금 얘기들이. 알았지? 그럼 니은은 뭐냐? 이건 미토콘드리아 내역에서 일어나는 거다. 알았지? ADP가 세포호흡을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 중에 40%를 끌어들여서 니은 과정을 통해서 38개의 ATP를 합성할 수 있다고요. 포도당 하나가. 이해 갔어요? 그 동화 과정이죠, 니은은. 됐죠? 그런 걸 묻는 문제입니다. 자, 페이지 46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번 그 시험이 뭐냐면 여기까지 시험을 볼 거예요. 영양소의 흡수까지. 알았어? 지금 제가 막 굉장히 빨리 달려왔는데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갑니까 지금? 여기는요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이씨 어렵게 낼 거야. 좀 되게 어려워져 여기. 왜? 차 빼고 푹 빼고 별로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쪽 부분에 만약에 학교 선생님께서 쌤 막 별거 이상한 거 다 알렸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 나이 드신 분 없죠. 왜? 여기서 나이 드신 분이라는 건 이제 머리가 힙하신 분. 그리고 니들 안 보고 책만 보시는 분 있어요. 그 자기 교재라고 이렇게 만드신 거. 근데 오타 투성이 뭐 이런 거. 내가 그 에세이 보아야 되고 지금 작년은 괜찮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젊은 선생님으로 바뀌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대. 아 옛날 있는 선생님 진짜 학교 진정선 을 뻔했어요. 아니 책 전체가 오파예요. 그런 거 알아요 여러분? 버전이 안 맞으면 글이 안 뜨고 물음표가 뜨고 막 그러잖아요. 책 전체가 다 그래요. 못 봐요. 근데 5,000원씩 막 팔아요. 분명히 그 인쇄소에서 그거 파본이니까 버리세요라고 줬을 거예요. 판 거지 얘들한테. 아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자 46쪽으로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는 뭐를 배울 거냐면 우리가 지금 세포호흡까지 배웠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몸 전체에서는 물질들이 이동하는지를 배울 겁니다. 그 첫 번째 과정이 뭐가 있냐면 영양소와 산소가 어떻게 움직이냐. 우리는 영양소 한번 먼저 배울 겁니다. 자 C를 봅시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영양소라고 말하면 포도당을 말하는 건데 그게 꼭 에너지원으로 포도당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3대 영양소 해가지고 배우는 거 있죠. 걔들이 다 에너지원이라는 거 배우잖아요. 아미노산도 에너지원이고요. 지방산도 마찬가지고 모노글리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포도당과 그다음 그걸 호흡에 참여하려면 무슨 기체가 필요했어요? 산소가. 그리고 또 그때 발생하는 걸로 CO2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배우는 데가 여기라고요. 알았어요? 궁극적으로 세포 호흡을 하려면 에너지를 발생시키려면 영양분이 이동을 해야 되고 기체도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떻게 이동하는 과정이 있느냐? 첫 번째가 우리는 세포 호흡에 필요한 물질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영양소와 산소인데 이 영양소는 도대체 어디로 들어오고 그 다음 산소 기체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세포에 들어오게 되는지를 보자. 이게 2단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영양소의 흡수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그것들의 소화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막 사람 그림 그려 있고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렇게 봅시다. 제일 먼저 영양소의 이동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동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영양소는요 동일한 형태로 이동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아이고 탄수화물을 볼게요. 자, 이 탄수화물이 이동합니다. 짜라라라라 짜짜라. 그러면서 어디서? 입에서 소화가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탄수화물은 쪼개져 가지고 넥스트린이라는 물질 무슨 말이냐면 당이 여러 개 있다가 좀 잘라지는 거예요. 당이 알았죠? 요 덱스는 끊어지는데 입에서 끊어지는데 이때 누가 작용을 하냐? 아밀레이스가 작용을. 여러분 참고로 효소는 끝에 이스가 붙으면 효소예요. 끝에 신이 붙으면 효소예요. 이스나 신, 이스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겠, 아르기레이스 이런 거 효소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겠군요? 옛날에는 아제가 붙었거든요. 독일식 발음이라. 아밀라제라고 했어요. 아밀라제. 근데 요즘 이스가 붙어가지고 좀 이상해요. 여튼, 이렇게 영양소가 입에 들어가면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입을 거쳐가면 어디로 가요? 위를 거치거든요. 아무 변화 없어요. 별일 없어 여기는. 알았어요? 탄수화물은 위에서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소장을 갑니다. 자, 이렇게 소장을 가게 되면 얘가 보호통의 엿당이나 이런 덱스트린, 다시 말해서 실제로 소장에 가서 탄수화물,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다시 나와가지고요. 쟤들 미처 끊어지지 않은 애들 있죠. 걔들 여기 바꿔버리거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여학생 중에 일부 친구들 있죠. 꼭꼭꼭 씹어먹는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게 밥 먹는데 이렇게 느리냐고. 그런 애들은 입에서 충분히 소화시켜서 넘기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데 그 남학생들 일부가 아니라 100% 남학생들은 점심시간이 되면 이러죠. 그러니까 밥을 마신다고 그러죠. 갑니다. 그럼 여기서 저작작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꿀떡작용만 있지. 그러면 이제 여기 가서 소화가 됩니다. 워낙 또 근데 또 왕성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밀레이스가 한 번 더 나와요. 알겠지? 그래서 엿당 같은 걸로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장에서는요 아밀레이스 작용도 있고요. 그것들에 의해서 엿당이나 이런 것들로 분해가 되는데 얘가 다시 무엇으로? 포도당으로 분해되는데 누가 생겨 말테이스? 그렇게 할까? 이것까지 써줄 필요가 있나? 말테이스라고. 에이 그냥 수크레이스, 락테이스, 말테이스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것도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포도당으로 엿당으로 분해된 다음에 포도당은 말테이스가 분해하는데 그냥 요거는
포도당 분해로 이렇게 끝난다라고 하대요. 소상에서. 다음에 지방을 볼까요? 지방. 이 지방은 중성지방을 말하거든요. 지질이에요. 이 지방이 입을 별일 없습니다. 위 별일 없죠. 그 다음에 소장에 가면 얘가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으로 끊어져요. 누구에 의해서?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그 다음에 단백질이 있어요. 얘가 또 단단합니다. 얘 아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저작작용만 열심히 하면 돼요. 고기는 꿀떡꿀떡 못생기대 또. 그죠? 강호동 씨는 거의 이렇게 해서 삼키더라고요. 위에 가면 이 단백질이 폴리펩타이드로 끊어져요. 사실 끊어진다는 표현보다는 풀어진다는 표현이 나아요. 단백질이 3차 구조거든요. 2차 구조로. 이런 걸 누가 하느냐? 펩신이 하죠. 펩신이 합니다. 그 다음에 소장에 가서 누가 하느냐 또 얘를 D가 두 개라면 펩타이드 결합이 두 개인 게 디펩티드 결합이거든요. 요거를 변화시켜요. 요런 거는 누가 하냐면 트립신이라는 놈이 해줘요. 그 다음에 얘를 마지막에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거. 펩티데이스라는 효소가 있어요. 펩티데이스. 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경로예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할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소장을 중심에서 보게 되지만 여기에 효소들이 쭉 나옵니다. 효소들이. 아, 얘도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또 안 쓸 수는 없네. 말테이스 쓰자. 쓸게. 안 쓴다고 그런 거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입은 아무 상관없죠. 위에서 얘랑 얘가 도와줘요. 그래서 위는 pH가 2.5 정도 됩니다. 얘 때문에, 염산 때문에.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위는 사실 이것도 해요. 니들 땅에 떨어진 거 많이 주워 먹잖아. 살균을 해야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봐봐. 위에서 소장으로 가면서 요 사이에 들어오는 애가 있어요. 이게 이자액입니다. 이자. 그러니까 이자액의 분비는 당연히 이자에서 하겠죠. 이자에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간에서 보내주는 애가 있어요. 그게 쓸개즙이에요. 쓸개즙. 이런 과정이에요. 간에서 생성이 되거든요. 간에서 생성이 되고 쓸개에서 분비를 하는데 그래서 쓸개즙이라고 해요. 이 쓸개즙이 라이페이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분해하는데 쓸개즙이 도와줘요. 유화작용. 왜? 너희들이 음식물 먹으면 다 물에 섞여서 내려가잖아요. 근데 지방들은 물하고 잘 안 섞이거든. 그래서 얘를 계면활성제라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계면활성제라는 게 혹시 마요네즈 만들어 본 친구 있어요? 마요네즈? 먹어본 친구는 많겠죠. 그 계란 흰자하고 물하고 잘 섞이게 하려고 노른자를 넣거든요. 노른자를 넣으면 잘 섞여요. 때가 물에 잘 빠지게 하려고 계면활성제 뭐를 넣어줘? 중성세제를 넣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비누를 넣어주는 이유는 이런 때하고 물하고 잘 섞이게 하려고. 알겠어요? 비누를 넣어주면 얘가 잘 섞입니다. 물하고 기름을 딱 넣으면 층이 딱 나눠지거든요. 근데 세제를 딱 집어넣으면 이게 뿌옇게 섞여요. 이걸 경계면을 활성화하는데 계면활성제라고 하거든. 이 쓸개즙이 그 역할을 해줘. 그러니까 이스나 신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효소는 아니에요. 염산도 마찬가지. 근데 효소는 아니지만 소화를 도와주는 놈이라는 거죠. 이자액 속에 누가 들어있냐? 아밀레이스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트립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 들어있고요. 라이페이스라고 불리는 지방. 그래서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할 수 있는 소액을 분배하는 게 이자입니다. 이자. 알겠어요? 이걸 췌장이라고 하니까 췌장함이 이거 잘못된 거다. 얘들아. 알았냐? 이거 잘못된 끝이다. 그냥. 이자가 이래. 이자가 이거 말고도 알파세포, 베타세포 혈당량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거든. 인슐린 글루카곤은. 굉장히 중요한 놈이야. 여기서 오는 거야. 알겠어? 소장에 있고 요 사이가 뭐라고 그래? 요 사이가 우리 손가락만이 12개, 어떤 놈이 손가락이 그렇게 짧은지 별로 안 길어요. 12지장, 그 12지장이에요, 보니까. 이 바로 밑에가. 그리고 여기에 뭐 있다고? 유문부 있어요, 유문부. 유문부가 이 위에 게 음식물이 pH 2.5. 얘는 pH가 약 한 7 정도 되거든요. 얘가 pH 8 정도 나오고, 보통. 근데 7, 8 정도 되는데 2.5가 딱 들어오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신맛인데. 그래서 음식물이 유문 반사를 통해서 위에서 pH장을 딱 넘어올 때 음식이 딱 넘으면 깜짝 놀라게 딱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오래 걸리는 거죠, 아래로. 그래서 막 진짜 개비 눈물만큼 떨어져. 음식물 또 계속. 남학생들은 배고파요. 또 그러죠, 배고파요. 왜 이거 안 놀래? 열렸는데 내려오는데 부드럽게 다 소화하고. 그리고서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이것들이 어디로 흡수하느냐고. 어디로? 잘 봐라. 내가 지금 뭐 그리게 내장탕 그리게. 그치? 이게 소장의 소장. 여기 융털이거든. 요 융털이 이렇게 도톰한 이유는 뭘까?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 그때 여기에는 암주관이라는 것이 있고 모세혈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자. 여기 음식물이 이렇게 쌓였어 이렇게. 그럼 이것들이 몸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자 봐봐봐. 노란색이 빨간색이 영양소가 두 종류가 있다. 근데 하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색깔 이거 봐봐. 이렇게 반듯반듯. 이게 암주관이야 대부분. 알겠니? 이런 것들이 암주관이거든 대부분. 이렇게 반듯반듯한 애가.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돌돌돌돌 말고 있는 게 이게 모세혈관이야. 이런 것들. 돌돌돌 말고 있는 게. 알겠어? 돌돌돌돌 말고 있는 애들이 모세혈관이거든 이게. 그럼 봐봐라. 빨간색 이동시키게 모세혈관으로. 얘가 모세혈관으로. 그 다음 노란색은 어디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런 거야. 이렇게 융털 하나를 본다면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부른다고? 이걸 암주관이라고 불러. 이 암주관은 가슴관과 연결되거든. 그 다음에 요렇게 된 애는 얘는 누구다? 이렇게 된 애는 이렇게 된 애는 이건 모세혈관이에요. 이렇게 돌돌돌 말려 들어가는 거. 이거는 모세혈관이에요. 이 둘의 역할이 있어. 봐봐봐. 수용성 영양소가 있어. 물에 잘 녹는 영양소인데 수용성 영양소는 뭐 아미노산, 포도당은 당연한 거고 바이타민 B1, B2, B6, B12, C 그냥 B군 이렇게. 알겠어? 비타민 B. 알겠죠? 각기병 부족하면 얘들이 수용성 영양소고 그 다음에 지용성 영양소가 있어. 지용성 영양소는 뭐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 비타민 A, D, E, K 이런 애들이 수용성 영양소는 어디로 흡수되느냐? 모세혈관으로 흡수돼. 여기로 흡수되고 지용성은 암주관 이렇게. 그래서 수모지암 이렇게 하고 수모지암. 수용성은 모세혈관, 지용성은 암주관으로 흡수된다라고 보는 거지. 근데 말이야, 니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걸 그림으로 봐야 돼. 그림으로. 시험 문제 그림이 나오거든. 여기는 그림이 안 나오잖아.
실제로 그림이 문제에 잘 나와요. 어떤 문제냐면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영양소가 이렇게 실제로 많은 소화기관을 거쳐서 갈 때 소화액이 막 분비되잖아요. 위에서는 위액이 나오고 소장에서는 장액이 나옵니다. 이런 소화액들은 다 외분비선이라고 그래요. 침 흘리고 이거 침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끔 너는 침을 무기를 쓰잖아. 그치? 눈물 이런 게 외분비선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리고 외분비선으로 분비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몸 밖이라는 거예요. 여기 다 몸 밖입니다. 그럼 이런 소화액이 분비돼서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영양소들을 막 쪼개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흡수하려고. 알겠어요? 흡수하려고. 몸 안으로 흡수를 합니다. 흡수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보세요. 제가 뭐 그렸을까요 지금? 간을 그린 거. 잘 그리나 봐요 제가. 간을 그린 겁니다. 이거 누구 그린 걸까요? 죄송합니다. 먹고 싶은 거 얘기하면 소장이에요. 알았죠? 대장은 수분만 흡수해요. 우리가 중요한 건 소장이죠. 저 친구들 써놔야겠네. 소장. 됐습니까? 봐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걸 간문맥이라고. 사실 이게 문맥순환인데요. 지용성은요.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됐잖아. 그지? 얘가 간 문맥을 통해서 간을 거쳐요. 그러니까 이것도 혈관이에요. 이게 지금 수용성 영양소가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간을 거친 다음에 간 정맥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대정맥으로 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게 뭐예요 이게? 간 정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정맥이 있어요. 이게 어디로 간다? 심장으로 가는 거죠. 저게 우심방으로 들어가거든요. 대정맥으로 합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서 어디로? 심장으로 가서 온몸으로 퍼져가거든. 그러면 뭐야 이거 수용성이래. 부끄럽게 지용성이래 참. 수용성이야 수용성. 수모지암이라고 해놓고서는 아무도 그런데 말을 안 해주고. 이게 지용성이죠. 이게 지용성 영양소인데 얘는 어디로 흡수되냐 그랬지 아까? 암주관. 암주관으로 흡수된 영양소. 특히 여기 암주관에서 흡수가 되잖아. 아까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을 여기가 다시 합체한다. 지방으로. 그래서 어딜 지나가냐면 가슴관을 지나. 가슴관을 지나서 좌쇄골 하정맥이라는 거. 여기 쇄골뼈 있지. 쇄골뼈 좌측에 그 밑으로 지나가는 거거든. 여기서 거쳐서 다시 심장으로. 근데 여기 이게 림프관이거든 얘들아. 이 림프관이야 이것들이. 얘는 혈관이야. 혈관에는 뭐가 있어? 혈구가 있어서 빨간색이 혈액이 흘러. 여기 혈액 아니다 이거. 알았어? 여기 색깔 빨간색 아니야. 이거 노랗 그런 색이야. 노란 흰 노란색. 노란색이 뭐냐면 여러분 집에 가서 찍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더 깊게 그으면 1cm 이상 그으면 피가 쭉 나오고 동맥이 끊어졌네. 어이구 자극되고 그냥 살짝 벼. 그럼 피가 이렇게 뚝뚝뚝 흘러. 컵에 받아. 반컵 정도 받으면 머리가 어지러울 거야. 응? 그걸 받으면 툭툭 한 다음에 냉장실에 살짝 넣어놔. 그리고 한 10분 있다가 딱 봐봐. 그럼 혈구가 가라앉아 있고 거기가 노래. 그게 혈청이라고 그래. 그게 지나가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림프관에 나중에 림프관에는 혈구가 있느냐? 없습니다. 여기는. 그럼 얘는 뭐 때문에 이동하냐고? 실제로 니네 동맥이나 정맥은 물론 뭐 옆에 있는 골격근이 움직여서 얘를 움직이게 하지만 동맥 같은 건 심장이 빡빡 쏘잖아요. 림프관은 순전하게 골격근에 의해서만 움직여요. 여러분 헌혈하는 친구들 보면 헌혈했던 친구들 보면 간호사 누나나 언니가 손을 쥐었다 폈다 하라고 할 거예요.
이 림프가 실제로 여러분들 혈구가 필요한 건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헌혈했을 때 혈장이 필요합니다. 혈장. 왜? 혈장은 누구한테 쓸 수 있거든. 혈구는 응집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A랑 알파, 뭐 B랑 뭐 베타 이거 만나면 돼지고 뭐 이런 거 있어요. B형은 A형과 서로 상극이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혈장은 누구나 줄 수 있어요. 혈장. 알겠어? 그래서 그런 게 림프관 쪽은요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하는데 이 가슴관이 림프관 중에 형님이에요. 제일 형님. 알았어요? 제일 큰 형님. 우리 뭐 혈관 중에는 뭐 대정맥, 대동맥이잖아요. 제일 큰 형님 가슴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영양소가 이동을 하는데 특히 열로 이동하는 거 있죠. 간을 통과하는 것들이 수용성입니다. 알겠죠? 저게 수용성이고요. 이 경로 그림이 시험에 잘 나와요. 알았지? 그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단백질 분해하면 뭐 나오냐? 단백질 분해하면 얘 나오잖아. 암모니아. 단백질 분해하면 암모니아 나오거든. 이게 여기 가서 해독이 된다니까. 이 암모니아가 간에 가서 요소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나갈 때는 요소로 나와요. 이 노폐물 그쪽에 가서 배우는데 그래서 이 경로는 받으세요. 그러니까 암모니아라는 노폐물도요 수용성이 물에 잘 녹잖아요. 암모니아.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간을 거쳐서. 그 다음 또 하나 포도당 이를 따라 가죠. 여러분 포도당이 어디서 글리코젠으로 저장된다고 했어? 간이요. 여기 혈당도 조절해. 간이. 알겠어? 만약에 우리가 밥을 먹었어. 혈당 엄청 높겠죠. 그럼 간에 가서 막 저장을 해요. 글리코젠으로. 그 다음에 여기 나가는 피는 혈당이 조절돼서 나가요. 그래서 가문맥이 참 분다운 곳이에요. 저희가 항상성이 조절 안 된 곳이죠. 운동하면 혈당 뚝 떨어져 가. 그럼 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혈당을 막 보충해주면 야 간용이 그지? 밥 무지하게 먹으면 혈당 엄청 높아져. 가문맥이 그래요. 그래서 암모니아 기체는 여기서만 발견되고 얘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한 까지가 다음 주에 이제 테스트. 오늘 테스트는 지금 방금 이제 제가 드리겠습니다.